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이렇게 야외에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릴 때 마스크를 착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는 경각심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도 있고, 또 실제로 정치인 중에서 차명진 전 의원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됐고 CBS 방송국이 폐쇄되는 등 이 코로나19 확진이 우리 실생활에 지극히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앞으로 코로나19 진정될 때까지 제가 계속 매일 아침에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나오겠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마스크 쓰는 것에 꼭 동참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전문가 모시고 코로나19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코로나19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정치인 중에 최초로 차명진 전 의원이 감염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수 유튜버로 알려진 친해식 대표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걱정입니다. 두 분의 쾌유를 바라면서 더 이상의 확진이 없어야겠는데 왜 이렇게 확진 양상이 무서운 건지 잠시 후에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광화문 집회 뒤에 전국에 흩어졌다. 숨은 참가자를 못 찾으면 대량 전파가 우려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광화문 집회가 이번 코로나 확진의 근원이다 라는 이른바 주장도 제기됐지만 전문가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미 그 전부터 코로나19의 감염과 유행이 시작이 됐고 광화문 집회로 인해서 이게 더 확진될까 우려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전문가들, 의료인들의 지적이 더욱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 광화문 집회자의 소재를 찾아야 더욱더 이 전파를 막을 수가 있을 텐데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쨌든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분들의 자발적인 검사를 유도하려면 니 탓이다, 니 탓이다, 마녀사냥식의 남 탓은 그만둬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서울시청도 일시적으로 본관이 폐쇄가 됐어요. CBS 방송국은 오늘도 셧다운입니다. 초유의 셧다운. 서울시청이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서 일부 폐쇄가 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국회도 모든 일정이 거의 취소되거나 연기됐습니다. 서울시 직원이 확진됐어요. 본관 폐쇄. CBS 뉴스쇼 출연기자 감염에 국내 언론 첫 정규방송 중단 사태까지. 이낙연 의원은 음성 판정. 하지만 국회 정보위 취소, 청문회도 축소. 민주당 전당대회 일정은 상당히 김이 빠지게 됐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실생활에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정치, 언론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힘든데 이 폭염 때문에 더욱더 힘듭니다. 더위야 가라.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서는요, 매일 아이스크림을 4만 개 돌린다고 합니다. 너무 뜨거운 그 분위기 속에서 더위를 이겨내려면 4만 개라도 먹어도 모자라죠. 대구에서는 공원과 지하철역에 물병을 놓기도 하고요. 남자도 쓰세요 제발 양산을 무료 대여하기도 한답니다. 경남에서는 수온이 올라서 물고기가 폐사 위기에 처했다고 하니까 정말이지 덥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폭염 계속된다고 합니다. 건강 잃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 김종인 위원장이 파격 행보를 했습니다. 5.18 민주화 정신을 받들어 민주주의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글씨를 남기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무릎을 꿇고 울먹였습니다. 사과했습니다. 광주 시민께 다시 한번 사죄한다. 여러 번 사죄를 구했습니다. 그 시대를 대표해서 무릎을 꿇었다라고 김종인 위원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광주시장도 반갑다, 고맙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거 쇼다, 심파극이다 라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잠시 후에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양재치는 왜 서울이 아닌 부산으로 올까? 중국의 외교를 총괄하는 양재치 고위 외교 담당. 내일부터 이틀간 한국을 방문하는데 서울이 아니라 부산으로 온다. 일각에서는 이 코로나 때문에 의식해서 서울 피하는 거 아니냐라는 설이 제기됐지만 우리 정부는 그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코로나 전문가이자 고려대 약학대학교의 김정기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리고 서울시의 정무 부시장님을 역임한 돌직구쇼 좌장 김영주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다시 돌아온 바르다 박성세,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민주당의 청년 대변인입니다. 서재현 부대변인 모셨고요. 전직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이재명 부장 나왔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오늘의 키워드 3가지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삼선. 김문수 전 의원이 경찰과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나 삼선 김문수야! 라고 밝혔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잠시 후에 영상으로 공개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오버. 민주당의 송영길 의원이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우리 외교관의 이 성추행 논란과 관련해서 오버다라고 발언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남자들끼리는 엉덩이 툭툭 친다 라고 발언한 겁니다. 누가 오버한 걸까요? 세 번째 키워드는 서민입니다. 김대지 신임 국세청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있었는데 어머니, 부부, 처제, 딸이 모두 다 한 집에서 살았는데 서민들은 다 그렇게 산다라고 해명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들어보죠. 김지혜 돌직구쇼 오늘의 톱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네, 톱뉴스 주제부터 공개할 텐데요. 정치인 중에 처음으로 차명진 전 의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수 유튜버를 운영하고 있는 신혜식 대표도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가 됐습니다. 정치인들까지 확진을 받고 있는 건데 무섭습니다. 먼저 차명진 전 의원이 어떻게 확진이 됐는지, 이동 동선은 어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차명진 전 의원이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어제 확진이 됐습니다. 정치권은 비상에 걸렸습니다. 차 전 의원의 발언부터 함께 볼까요? 광화문 집회 참석 후에 경복궁으로 이동해서 돼지 두루치기 식당에서 내가 모르는 여러 사람들과 식사를 했다. 그날 저와 접촉한 분들은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란다. 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수 유튜버 신혜식 대표는요. 광화문 집회 유튜브 생중계를 했는데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병상에서도 이 라이브 방송을 해서 논란이 일기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자, 일단은 김영주 의원님, 네. 차명진 전 의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주변에서 이 목격담이 이어지고 있는데 마스크를 코와 입을 제대로 막지 않고 이른바 우리가 턱스크라고 하잖아요. 네, 네. 사진에서도 봤듯이 이제 마스크를 턱에만 걸친 채 광화문 집회에 이제 참석을 한 사진도 보이고 또 목격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밖에선 코로나 안 옮긴다 이런 발언도 했는데 지금 나와 마주친 사람은 좀 검사를 받으라, 자발적으로 검사를 독려하는 발언도 있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나마도 차명진 의원은 굉장히 양심적인 분이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여러 사람들하고 밥을 먹었고 그래서 또 본인도 광화문 앞에 연단 밑에 여러 사람들을 방문했다라고 했고 가평에 청평으로 이사를 가셨거든요. 예. 가평 보건소에 이제 검사를 하고 확진 판정하고 입원을 하면서 이제 나와 접촉하거나 같이 악수를 하거나 접촉한 분들은 좀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더라. 이게 상당히 그래도 여러 사람들의 어떤 건강과 피해를 줄이겠다. 이제 그런 입장을 갖고 있어 저는 마땅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서서히 본인이 몸이 아플 겁니다. 예. 그러면서 더욱더 왜 내가 마스크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가에 대한 후회가 막심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런 면에서 오히려 정강훈 목사보다 훨씬 차명진 의원이 솔직하고 좋다고 보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를 신혜식 대표만 하더라도 유튜브 하는 거 보니까 정부 때문에 내가 걸렸다 이렇게 남 핑계하거나 혹은 예. 북한의 소행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정확하게 열심히 나는 애국 시민으로 참여했다. 그렇지만 내가 걸렸다. 걸렸으니까 나와 접촉한 분들 좀 빨리 검사를 받기를 권고한다. 이런 것이 그냥 일반적인 도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빨리라도 물론 이제 아까 전문가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제 이 확진이 되는 과정은 당일날 걸릴 수도 있고 잠복기가 4, 5일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제 원인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의료계 전체가 바로 광화문 집회 때문에 다 확진됐다 말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여기 광화문 집회에 오셨던 분들은 스스로 빨리 검사를 맞는 게 좋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차명진 전 의원이 오늘 김정희 교수님 모셨는데
10분. 뭐 이제 마스크를 제대로 안 쓴 것도 있지만 10분 정도 그 연단 앞에 텐트를 찾아가서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눴다. 그리고 이제 식당으로 이동을 했다는데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은 상태에서 굉장히 짧은 시간이다. 10분. 뭐 어디서 감염이 되는지는 좀 더 봐야겠으나 그 짧은 시간에도 감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체내에서 증식할 수 있는 일정 숫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숫자에 도달하면 시간은 아무리 짧아도 감염이 충분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차 전 의원이 그 집회에서 감염이 됐는지 아니면 그 이전부터 어디 다른 곳에서 감염이 됐는지는 아직 뭐 단정할 수는 없으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차명진 의원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전에 감염이 됐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광화문 집회 당일날 실제로 그 텐트를 방문하셔서 감염이 됐었을 수도 있고 이후에 행사가 끝나고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모르는 감염원에 감염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역학조사를 진행을 해봐야 되는데 그 이전인지 이후인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차명진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와 접촉한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으라라고 하는 거는 이전에 감염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거고요. 만일 당일날 감염되셨다라고 하면 그때 접촉하신 분들은 일단 감염이 안 될 거로 보는데 문제는 차명진 의원께서 그 당시에 본인이 감염됐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차명진 의원과 같이 지근거리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감염원이 충분히 있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재명 기자, 신혜식 대표, 보수 유튜버로서 많은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그때 광화문 집회에도 참석을 했었고 또 거기서 생중계를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격리 입원 중에 간호사랑 말다툼을 좀 했다고요? 예, 신랑에 있었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밝혔죠. 본인이 유튜브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말리니까 하여튼 왜 못하게 하느냐 하면서 신랑을 버렸다고 본인이 스스로 얘기한 건데 글쎄요, 지금 물론 이제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광화문 집회 전에 이미 유행을 했다는 건 방역 당국도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8월 초부터 이미 바이러스 크게 유행을 하고 있었고, 근데 다만 광화문 집회가 그 대유행의 어떤 트리거라고 할까요? 방아쇠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거기에 왔던 많은 집회 참가자들이 다시 지방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굉장히 큰 어떤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그런 점에서 참가자들이 좀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고 또 자가격리를 하고 이러는 것이 굉장히 국가적인 방역을 위해서 도움이 될 텐데 사실 지금 일부지만 보수 유튜버들 사이에서 사랑제일교회 교인이라고 그러면 무조건 양성 판정을 받고 격리시킨다 이런 주장을 한다거나 난 하나도 증상이 없는데 양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양성이 나오는데 일반 병원에 가면 다시 음성이 나온다. 이런 주장 자체가 누가 봐도 다 허위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보건소가 전부 다 짜고 그걸 가짜로 어떻게 양성을 만들 것이며 사실 그러니까 일부 검사 과정에서 오류가 있어서 양성이 음성으로 바뀌거나 음성이 양성으로 바뀔 수도 있으나 그것이 무슨 국가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자체는 누가 보더라도 좀 이제 거짓 이제 프레임인데 그런 것들을 어떤 영향력 있는 보수 유튜버들이 주장을 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다시 광화문 집회에 참가했던 참가자들이 스스로를 숨기고 참가했다고 참가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국가 방역 체계 전체를 다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짓 주장하는 것도 막아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참가했던 분들이 자발적으로 좀 방역에 협조를 하고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를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차명진 전 의원과 함께 해당 집회를 찾았던 김문수 전 지사가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는 영상을 올려서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영상인지 바로 살펴보시죠. 어디라고 와가지고 말이야. 나도 왜 가자는데? 그러니까 강제로 선생님 강제가 아니라 왜 아까 가자는데? 강제라 그랬잖아 아까. 그러니까 이거 너희들 말이야. 해주시면 감사하다 이 말이죠. 나는 뭐라고 말이야. 이게 도움을 저희들한테 제가 도움 요청했는데 거부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거가 아니지. 내가 왜 그거를 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거부 아니겠습니까? 아니 나는 왜 가자고 그러냐고 이유가 뭐냐 이거야. 같이 괜찮습니까? 같이 가면 다 잡아가요? 할머니와 같이 계셨기 때문에 그 두 분 건강을 위해서 혹시라도 같이 가실 의향 있으면은 저희 언제부터 대한민국 경찰이 남 건강까지 챙겼어. 저희들도 코로나 때문에 처음이에요. 부장님 여기 모여지 마시고 오해가 아니라 이러면 안 된다고 나는. 그래서 나 지금 통화하는데 내가 가서 내가 국회의원 3번 해서
자, 내가 국회의원 3번 했어. 나 김문수야라는 격양된 말인데 박정아 대변인 네. 이 상황이 지금 왜 이렇게 야기된 겁니까? 김문수 지사 왜 이렇게 화난 거예요? 김문수 전 지사가 굉장히 화가 났는데 영상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광화문 집회에 참석을 했다가 그 검사를 받지 않는 할머니가 우연히 아마 그 국회의사당 옆 지하철 역사를 지나간 중이었던 것 같아서 그 할머니 보고 경찰인 전 그 검사를 받아라 라고 연행을 하는 과정에 김문수 지사가 옆에 있었으니까 그 김문수 지사도 같이 그냥 검사를 받자라고 했는데 그 건에 대해서 김문수 전 지사가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해서 저렇게 좀 화를 낸 것 같은데. 아, 그 할머니가 이제 자가격리에서 이탈을 하니까 경찰이 그러니까 당시 당연히 연행해서 예. 가서 이제 격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마침 그 할머니랑 김문수 전 지사가 굉장히 지근 거리에 있었으니까 혹시라도 그 사이에 감염이 됐을 우려가 있어서 경찰은 같이 가서 이제 검사를 받자라고 한 거고 김문수 전 지사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내가 지사도 하고 국회의원 3번이나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디 있느냐라고 좀 화를 많이 냈는데요. 앞서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이제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하는 거는 뭐 이게 이념상이나 아니면 무슨 오해나 이런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잖아요. 근데 아마 이 앞서 차명진 의원도 그랬고 뭐 김영중 의원님 차명진 의원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서 검사 받고 격리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다른 부분 전광훈 목사나 우리 전광훈 목사나 사랑제일교회 일부 신도들이나 뭐 일부 이제 피해의식 같은 것 혹은 뭐 음모론 이런 거에 의해서 굉장히 검사를 거부하고 지금도 이제 나타나서 내가 예배를 받다거나 아니면 광화문 집회에 나갔었다거나 이런 얘기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게 뭐 음모론으로 이게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다음에 일부러 뭐 그 집회에 참석했거나 아니면 사랑제일교회 신도라고 탄압하는 게 아니라 혹시 있을 수 있는 개연성 때문에 이러는 거니까 저는 김문수 전 지사처럼 이렇게 화를 낼 일이 아니라 예. 오히려 저렇게 사회에서 그래도 한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정치를 하셨던 분이라면 먼저 자진해서 검사를 받고 내가 괜찮다고 얘기를 하고 다른 분들한테도 안심시키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아쉽다. 예. 반응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김문수 지사가 그 현직 지사 때 우리 소방서 이제 점검을 하면서 내가 도지사인데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갖고 한동안 구설에 오른 적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번 건은 내가 뭐 누구든 간에 피해의식, 그 다음에 음모론 이런 데서 벗어나서 우리 모두의 일이고 내가 먼저 검사를 받고 내가 먼저 옆 사람한테 권유해야 된다 이런 마음가짐을 갖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김 전 지사 굉장히 지금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경찰 공권력이고 김 전 지사의 건강을 생각해서 그리고 또 김 전 지사가 만나는 시민들의 안전을 생각해서 동행해서 검사 받을 것을 권유하는 것인데 거기서 국회의원 3선 출신이라는 발언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김 전 지사 지사직일 때 이런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남양주 소방서입니다. 그래.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는 도지사 김문수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소방서입니다. 말씀하십시오. 도지사 김문수입니다. 여보세요? 예, 예. 경기도지사 김문수입니다. 예, 예. 무슨 일 때문에요? 우리 남양주 소방서 맞아요? 예, 맞습니다. 이름이 누구요? 무슨 일 때문에 전화 오신 건데요? 내가 도지사인데 그 이름이 누구요? 지금 전화 받은 사람. 그죠? 예, 예. 무슨 일 때문에 전화 오셨어요? 이름이 누구냐는데 왜 말을 안 해? 그럼 무슨 일 때문에 전화를 하셨는지 먼저 말씀을 갖다가 해주십시오. 아니 지금 내가 도지사라는데 지금 그게 안 들려요? 근데 무슨 일 때문에 여기다 전화를 갖다가 하셨는데 소방서 119에다 지금 긴급전화로 전화하셨잖아요. 그래, 일일해서 그래요. 네. 그러면은 무슨 일 때문에 전화하셨는지 얘기를 하셔야죠. 아니 도지사가 이게 누구냐고 이름을 묻는데 답을 안 해? 여기에다가 그렇게 전화를 갖다가 하시면은 여기 일반 전화를 하셔야지 이거 긴급 전화로 그렇게 얘기를 갖다가 하시면 안 되죠. 여보세요? 이건 누구냐고 이름을 말해봐 일단. 서지현 부대. 예, 예. 자꾸 그때 저 발언 논란이 연상되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내가
국회의원 3번 했어. 뭔가 김 전 지사가 오해를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이 행동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도 오해는 한 번 하면 사실은 뭐 오해했을 때 넘어갈 수 있는데 2번 하면 사실은 의심을 받는 것이고 태도 문제도 지적할 수 있지만 사실 인식 자체가 말씀하셨듯이 경찰관이 이제 공적인 업무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하는데 지금 잡아간다라고 하잖아요. 예. 그 안전을 위해서 책임진다라는 인식이 아니라 내가 나를 잡아간다. 그리고 그것도 국회의원 초선이 아닌 3번씩은 했던 저분은 좀 의식 자체가 특권 의식일 수도 있는 것이고 뭐 행동이거나 말투에 대해서 문제 삼을 수는 있긴 한데 제일 고쳐야 되는 것은 저런 분의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왜냐 저분이 사실은 여러 이야기했지만 뭐 진보도 그렇고 뭐 보수도 그렇고 또 존경하면서 따라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런 행동 하나하나가 큰 영향을 미쳐서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앞서서 여러분이 말씀 주셨지만 8월 15일에 있었던 광화문 집회가 코로나 재확산의 원인은 아닙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하지만 그 이전부터 코로나19의 바이러스를 잠복이든 아니면 증상 발현이든 몸에 갖고 있었던 분들이 이 광화문 집회를 통해서 다시 전국으로 흩어지면서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는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참석자들을 찾아내는 일이 어렵다는 겁니다. 수재 파악 깜깜. 서울 광화문 집회, 부산 대구 등 14개 시도 최소 7,800여 명이 참석했는데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참가 규모는 파악이 불가능하다. 참가자 중에 최소 10명이 지금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원석 고려대 교수는요. 한시라도 빨리 찾아내지 못하면 결국 어디선가 뻥 터지며 또 다른 집단 발병이 일어날 수도 있다. 지자체는 CCTV, 휴대전화, GPS 등을 동원하고 추적의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검사 거부하면 벌금 200만 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김정희 교수님. 네. 자, 지금 요 소재 파악이 상당히 좀 중요하죠? 그럼요. 이제 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의 어떤 재확산, 그러니까 과거에 여러 그런 질문들을 받았거든요. 과거에도 소규모, 중규모의 집단 감염이 있었는데 이게 2차 대유행으로 보느냐? 저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상황은 2차 대유행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더 확산이 될지 아니면 여기서 멈출지는 이제 향후에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어찌됐든 지금 광화문 집회가 갖는 의미는 물론 지금의 어떤 재확산의 원인은 광화문 집회가 아닙니다. 이제 그거의 여파로 인해서 당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방에서도 한 8,000명 정도가 참석을 했을 걸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재확산이 전국적으로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재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일부 전문가들은 뭐 이게 불필요한 행정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이때 지금 광화문 집회발 어떤 재확산을 막지 못하면 향후에 굉장히 어마어마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재확산의 직접적인 원인은 사랑제일교회가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상에서 나오는 것도 8월 14일까지는 50명 이하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8월 15일 날 150명대가 나왔고요. 그 다음 날은 267명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점이 8월 15일을 경우로 했을 때 보통 평균 잠복기를 한 5일 정도로 보기 때문에 요때 그 8월 15일 날 확진되신 분들이 감염됐을 걸로 추정되는 시기가 8월 9일, 10일 요경입니다. 그렇군요. 거슬러 올라가게 된 거예요. 15일 이전으로. 그렇죠. 그리고 그 이전에 그러니까 최대 잠복기를 봐도 7월 말 8월 초로 보고 있는데 사랑제일교회의 뭐 이른바 동대문 45번 확진자가 7월 29일 경 전후로 해가지고 세 차례 방문했다라고 알려져 있고 8월 그 다음에 8월 2일 날 이분이 확진이 됩니다. 그러고선 8월 9일 날 사랑제일교회에서 주말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추가적으로 확산이 있었을 거로 보고 있고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8월 12일 날 사랑제일교회 집회 환자가 처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점이 딱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역사회 감염 일일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는 시기하고 현재 역학적으로 보는 바이러스의 특성하고 굉장히 딱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확산의 근본적인 원인, 직접적인 원인은 사랑제일교회 말이 맞고요. 그러면 사랑제일교회가 문제냐? 실제로는 그거보다는 더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근원적인 문제는 이태원 클럽발 확산 때 지역사회, 그러니까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숨은 감염자, 그러니까 깜깜이 감염자가 많이 양산이 됐는데
보건당국에서 계속 노력을 해서 많이 줄여왔어요. 근데 이 보건당국에서 어느 시점에 종교 소모임에 대한 완화 정책을 펼치면서 개척교회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을 해왔었거든요. 이게 사랑제일교회로 감염이 되면서 크게 확산이 됐다. 그게 광화문 집회로 옮겨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향후에 전국적으로 큰 폭의 재확산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광화문 집회에 지금 소재 파악이 안 되시는 분들,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논란이 여지가 있는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가능하면 전수조사를 하는 게 맞고요. 뭐 지금 상황을 빨리 근본적으로 완화시키려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가능만 하다라고 그러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사회의 숨은 감염자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조치긴 합니다만 가능하면 진단검사를 다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전문가들도 김 교수님과 비슷한 의견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의료계가 보는 재확산 원인 15일 집회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코로나19 잠복기가 평균 5.2일, 지난 14일까지 50명 이하, 15일 155, 16일 267로 이미 폭증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확진자가 14일부터 증가하기 시작했으니 8월 9일로부터 최장 잠복기 14일 전인 7월 31일 사이에 뭔가의 직접적인 원인이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 그 원인, 아까 김재인 교수님 말씀하셨던 이태원 클럽발 이후에 이제 지역사회에서 깜깜이 감염으로 퍼져왔던 그것이 특정한 기폭제를 만나서 이렇게 재확진이 시작이 됐다라고 보는 게 정확하다라는 거죠. 김우지 교수는 실외는 실내보다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현저히 나왔다. 15일 집회엔 비까지 왔기 때문에 습도가 높아 전염률이 더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잠복기를 고려하면 15일 집회와는 연관이 없다. 마상혁 경기도의회 감염대책위원장. 휴가철이라 왕래가 증가된 것이 감염 확산의 가장 중요한 이유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건당국의 설명도 한번 들어보실까요? 지난 8월 15일 이후 일주일이 채 안 되어서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8월 초부터 지역 확산이 이루어져 왔다는 증거이자 지금 차단이 하루라도 늦어진다면 또다시 증폭되어 대유행을 불러올 수 있다는 위기를 반증을 하고 있습니다. 대위기.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입니다. 감염의 화약 포각은 사랑제일교회. 사랑제일교회발 감염이 623명으로 늘었습니다. 인근 학원도 직접적인 연관성 여부는 좀 따져봐야겠지만 집단 감염이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97명이 어제 나왔는데 엿새간 발생 확진자 수가 1288명. 어마어마합니다. 어제 정오 기준으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623명으로 늘었고요. 수도권에서 588, 비수도권에서 35명이 추가로 발생을 한 겁니다. 서울 성북구 소재 한 체육 입시학원 수강생 1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종로구, 성북구 등 소속고교 8곳의 학교도 비상상태. 이 중 17명이 실기시험을 앞둔 고3 수험생이다. 일부 학생들이 PC방 및 가족과 지방여행 등을 가서 추가 감염의 우려도 현재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김 교수님, 네. 사랑제일교회와 이 학원과는 사실은 상당한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원에서의 집단 감염이 사랑제일교회에서 때문이다라는 것은 조금 더 따져봐야 할 일이지만 이게 중요한 건 사랑제일교회발 확진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지역사회에서의 이유를 아직 알 수 없는 집단 감염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저 입시학원 같은 경우에는 사랑제일교회하고 지근거리에 있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제일교회의 감염원에 노출되기 시작한 시점이 한 7월 말에서 8월 초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서 실제로 집회 환자가 나온 게 한 열흘 뒤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한 열흘 동안은 열흘 사이에 사랑제일교회 신도 내지는 방문자를 중심으로 확산이 됐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역사회에서 식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뭔가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조금씩 전파되면서 지금 입시학원까지도 가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물론 사랑제일교회 말이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
사랑제일교회랑 연관성이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많다라고 보고 어쨌든 사랑제일교회를 배제하고라도 지금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지역사회 감염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는 맞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정광훈 목사가 여전히 증상이 없다라고 주장하며 바이러스 테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확진되셨다는데 목사님 증세는 좀 어떠세요? 나는 증상은 없어. 아니, 우리 교회가요. 우리는 한꺼번에 250명 딱 돼버렸다고. 이거는 도저히 내가 받을 수 없고, 내가 심정만 이거 반드시 바이러스 테러 왔다. 우리 성도들의 뭐 엄청난 숫자가 보건소에서는 다 양성으로 되는데 가고는 다 음성으로 나오는 일이 네네. 수십 명씩 일어나고 있다고. 이재명 기자, 지금 정광훈 목사 측의 주장은 바이러스 테러다. 우리 교회만 검사 수를 늘려서 확진자를 많이 했다. 급기야 보건소에 가면 양성이 나오는데 다른 병원에 가면 음성이 나온다라는 주장도 했어요. 이거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일단 사랑제일교회가 마치 지금 코로나 다시 재유행하는데 뭐 온상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뭐 아까 전에 학원 얘기했지만 지금 뭐 조금 전 변호인단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랑제일교회와 학원 사이에 도보로 1시간 반 정도 거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면 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따져봐야 되고, 그리고 뭐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뭐 광화문 집회에 대거 나와서 뭐 광화문 집회에서도 유행하고 이런 거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뭐 사랑제일교회가 어떤 지금 제2에게 타겟이 되는 건 분명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제일교회 중심으로 많이 퍼졌던 데는 분명히 사랑제일교회가 방역 지침을 충분히 성실히 이렇게 임하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죠. 예. 오늘 보도를 봐도 정광훈 목사가 여러 차례 이제 집회 부흥회를 하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그냥 좁은 밀집된 공간에서 많은 신도들이 모여 있었던 이제 사진도 보이던데, 그런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 더 문제는 지금 제가 볼 때 정광훈 목사의 인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몇 얘기를 하지만 뭐 본인이 이 사건이 일어나게 5명한테 이미 바이러스 테러가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그래서 이건 지금 테러다. 뭐 물증은 없지만 분명히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거다. 이런 식의 주장들 자체가, 그럼 신도들의 입장에서 이 얘기를 듣게 되면 이건 누군가가 우리를 공격에 몰려는 음모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자기가 공개되는 걸 원하지 않겠죠. 그리고 지금 또 얘기한 것처럼 자기는 아무 증상도 없어서 자기는 양성을 믿지 않는다.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사랑제일교회라고 그러면 보건소에 가면 양성이 나오고 일반 병원에 가면 음성이 나온다. 이런 주장 자체가 사실관계가 매우 부정확한 얘기들인데, 이런 게 신도에 미칠 영향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런 점에서 글쎄요, 정광훈 목사가 물론 어떤 뭐 본인이 의심하는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지금 현 시점에서는 더 이상 더 많은 교인들이 희생되거나 또는 양성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 교회를 이끌고 있는 목사의 가장 주된 책임이겠죠. 그런 점에서 교인들이 하루빨리 검사를 받고 그러니까 자가격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는 게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정광훈 씨 측은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정부가 무한대로 검사를 강요해서, 함께 보시죠, 확진자 수를 늘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뭐 입장문 내용은 그런데, 그런 이 주장대로라면 정부가 뭔가 의도를 갖고 이런 양성 확진자 수를 늘렸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과연 우리 정부 당국은 뭐라고 설명할까요? 이상원 중대본 팀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진단검사 결과에 대한 조작은 가능하지도 않고 또 전혀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최초 성북구 보건소에서 의뢰된 검체는 수탁검사기관에 의해서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저희가 사실 확인을 위해서 처음부터 전 과정에 거친 재검사를 위했을 때 동일하게 양성으로 반응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전문가분 계시니까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정부가 의도를 갖고 특정인들을 상대로, 특정 집단을 상대로 양성자 수를 양성인 확진자 수를 확 늘려서 조작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왜요? 경우에는. 지금 데이터를 조작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그거를 실험을 수행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결과를 조작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확진 판정 받으신 분들에 대한 추적 검사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압니다. 그러니까 내가 증상이 향후에 발현이 되는지 등등의 어떤 간접적인 또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작한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된다. 정광훈 목사 측의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 타당하지 않습니다. 예. 자, 이런 주장들이 도움이 안 된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가 하면
국민 10명 중에 8명이 전광훈 목사 등 이 방역을 방해하는 분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라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정환 대변인, 네. 이런 여론조사도 나왔군요. 10명 중 8명 방역 방해는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 찬성이 79.7%, 반대가 17.4%, 80% 가까이 압도적으로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는 용납해서 안 된다는 거군요. 저게 왜냐하면 사실은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가 뭐 바이러스 전파의 온상이라고 꼭 단언할 수는 없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나도 언제 어디선가 어떤 방식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을 수도 있고 내가 이 운반자일 수도 있으니까 빨리 그 원인을 찾아서 역학조사를 찾아서 어디선가 있을 수 있는 슈퍼 전파자를 찾아야 더 많은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뜻에서 우리 검사 받자고 하는 거잖아요. 네. 정광훈 목사나 일부 신도들이 저렇게 반응할 일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먼저 앞장서서 먼저 검사를 받아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국민들이 지금 80% 이상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타당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고요. 예. 그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그 치료비가 1인당 그 국민건강보험 건강 통계에 의하면 한 1인당 460만 원 정도 든답니다. 예. 코로나 바이러스 한번 걸려서 지금 병원에 가서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데 460만 원, 1인당 460만 원이면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누적 환자 수치면 그 비용이 얼마나 막대해요. 그 막대한 비용 결국에는 우리 세금으로 낸 돈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보험료 낸 걸로.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막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져 갖고 사람들 병에 걸리고 병에 치료되고 이게 아니라 다 우리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사회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여전히 저런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건 좀 털어버려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며 치료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 책임까지도 오롯이 져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자꾸 이런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난 봄에 그 대구에서 신천지 발 확산이 많이 됐을 때 지금 대구시에서 신천지에 구상권 청구한 게 한 1,000억 원이 넘는 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이런 상태로 사랑제일교회가 막 그 정부의 지침이나 권고를 무시하고 돌아다니는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니까요. 그 점 좀 유의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서울시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어떤 경우라도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렇군요. 것 같아요. 자, 그런가 하면 사랑제일교회 신도 중에 확진 판정을 받고 파주병원에서 격리되어 있던 한 남성이 이를 탈출을 해서 신촌에서 검거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가 CCTV 영상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는데 커피숍에서 커피도 마시고 전화도 빌려서 전화도 걸고 활보를 하고 다녔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자, 보세요. 그제 오전 종로구에 위치한 한 카페예요. 마스크를 쓴 남성이 카페 안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소매가 없는 옷을 입고요. 커피 주문하고 카드 내고 마스크도 내리고 커피도 마시고 굉장히 여유 있어요. 자, 마스크 내리는 모습, 커피도 마시는 모습,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요. 그리고 자, 매장에서 전화기를 빌려서 통화도 합니다. 자, 확진자입니다, 이분. 1시간 넘게 카페에서 서성서성 머무르다가 나갔는데 남성이 자리를 뜬 이후에 보세요. 방역당국 관계자와 경찰이 들어옵니다. 방역당국 관계자 얼마나 덥겠어요. 저거 입고. 반면 아까 그 남성 소매 없는 시원한 티 입고 있습니다. 간발의 차로 경찰과 방역당국을 따돌리는 모습입니다. 또 다른 영상은요. 자, 아까가 종로구였다면 지금은 신촌입니다. 경찰차가 출동했어요. 그리고 방역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자, 지금 폴리스라인 설치하죠. 경찰관들도 지금 방역복 입은 거예요. 파주병원에서 달아난 이 확진자를 신촌 카페에서 붙잡은 직후 시민들의 접근을 막고 있는 모습입니다. 남성은 도주 25시간 만에 지금 검거가 된 상황입니다. 서재현 부대. 예, 지금 예. 아까 이제 남성 확진자의 행동 좀 다시 한번 좀 영상으로 보시면요. 이게 너무나도 태연해요. 내가 확진이 됐고 파주병원에 격리가 됐는데 기어서 탈출하고 나온 이후의 행동으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을 정도의 저 여유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카드도 결제하고 매장에서 전화도 빌려 쓰고 1시간 넘게 그냥 아주 느긋한 카페에서의 어떤 한때를 보내고 있는 모습. 그렇죠. 저분이 사실은 언론에 의하면 전도사란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 그 신도가 아니잖아요. 목사 다음에 전도사인데 그 따르는 사람이 성도가 많다는 건데
대구를 한 예를 들었을 때 2월 달에 그 당시에 그 신천지 교회인 한 분이 정말 운이 좋게도 다쳤기 때문에 병원에 와서 확진이 됐고 또 신천지 교회가 뭐 여러 가지 논란은 있지만 적극적으로 명단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동안 10,000명이 7,000명에서 10,000명으로 늘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제이포건 레포트에서 말씀드렸지만 3% 인구 240만 대구 가정을 했을 때 10,000명이 정점이다 했는데 그 가정 논리를 그대로 쓴다면 서울 1,000만이면 사실은 한 달 이후에 보면 최악의 경우였던 4만 5만 명까지 갈 수가 있는 것인데 더 위험한 거는 저런 분 같이 한 명이 이렇게 방역이나 그런 조사에 응하지 않는 슈퍼 감염자가 한 명이 아니라 10명, 100명이면 5만, 10만이 아니라 20만 명까지 갈 수 있는 정말 무서운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저분은 한 명의 행동이 아니다. 그리고 저걸 봤을 때 내가 또 자칫하면 코로나 의심이지만 저렇게 해도 되구나 하는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대표적인 행동이다.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이게 내가 확진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했다면 100번 양보해서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김용주 의원님 안 그래요? 확진이 됐잖아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탈출을 했고 그간의 행적도 지금 오리무중한 상황에서 굉장히 횡설수설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니 저렇게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동 이거 어떻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매우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해야 되겠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사실은 그 인식이 상식을 벗어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피해 의식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일단 내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일체 생각할 여지가 없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약에 독을 탈 수 있다, 나를 죽이려 한다, 나는 사실은 음성인데 검사를 하면 양성이 나왔다, 이런 어떤 잘못된 말하자면 위에 지도자들의 어떤 그 주입에 의해서 그걸 그대로 순응하는 인식이 상식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코로나에 걸린 분이 치료를 해야지 도주를 합니까? 그건 매우 비상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하다면은 사실은 이 종교의 수준을 뛰어넘는 그런 차원의 어떤 말하자면 사랑제일교회 그 교인들의 인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회가 다시 한번 좀 이런 부분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이분의 경로를 파악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꽤 흘렀기 때문입니다. 법당으로 도주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그제 새벽 파주병원 탈출했는데 폐쇄공포증이 있다고 탈출을 했어요. 종로 신촌 일대 돌아다니며 불특정 다수를 접촉했고 25시간 만에 보신 것처럼 신촌 커피숍에서 검거됐는데 종로구에서 사라진 뒤에 검거까지 15시간의 행적이 확인이 안 되고 있다. 이게 위험한 겁니다. A씨의 주장은요. 원불교 법당에 11시간 숨어 있었다. 아니 교회 다니는데 법당은 왜 갑니까? 원불교 법당을. 다른 누군가 접촉 안 했다. 원불교 측은요. 황당하다는 입장. 법당 출입문과 창문은 항상 잠겨 있었다. 매우 협소해 숨을 곳 없다. 경찰까지 출동해서 수색했지만 흔적 발견 못했다. 그러니까 저 원불교 법당에 숨어 있다는 발언의 어떤 신뢰성 자체를 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고 왜 파주병원을 탈출했는지 동기와 관련돼서도 이게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최종환 파주시장도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이번 당시에 의료진들이 그 탈주 동기를 물어보니까 그 김칫국에 독약을 탄다는 등 이런 좀 비상식적인 언급들을 하고 있어서 이게 탈주 동기에 혼선을 주기 위한 의도일 수도 있고 이 사랑제일교회에 계신 분들은 이런 좀 피해 의식들을 강하게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도 있고. 이재민 기자, 이게 뭐죠? 그 파주병원에서 탈출한 이유가 파주병원에서 제공하는 김칫국 안에 독약이 타 있는 것 같다. 본인 말로는 폐쇄공포증이 있다면서 사랑제일교회를 다니는데 불교 법당에 숨어 있고 커피 마시고 카드 전화 빌리고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파주시장도 아마 이제 혼선을 주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최 시장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잘. 그렇죠. 폐쇄공포증이 있다면 탈출했는데 법당에 숨어 있다는 것도 사실 말이 좀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조금 전에 보셨지만 확진이 판정받은 지 알고 나서도 마스크를 벗고 유유히 커피를 마시고 그다음에 또 매장에 전화를 빌려서 통화를 하고 이런 것 자체가 사실
상식적으로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행동이죠. 15시간가량의 경로가 지금 확인이 안 되면 그렇죠. 굉장히 지금 방역당국도 아마 긴장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가 CBS 기자로부터 시작해서 이낙연 의원으로 그리고 이낙연 의원의 그 다음에 이제 동선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위기에 처해 있을 수 있다 이런 걸 보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한 사람의 행동이 조금 전 서재현 부장도 얘기했지만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사실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글쎄요 일부러 행적을 얘기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아마도 이제 뭐 조금 전 파주시장도 얘기했지만 지금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우리를 굉장히 그러니까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뭔가 이상하다, 뭐 우리를 뭔가 좀 방역 당국에서 이 지금 대유행 사태에 주먹을 몰려는 거 아니냐 이런 피해의식 속에서 자꾸 이제 자꾸 이제 스스로 행적을 숨기고 또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아까 얘기했던 정광훈 목사 스스로가 이제 그런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 제가 볼 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정광훈 목사가 아닌가 싶어요. 정광훈 목사가 보다 신도들에게 좀 이렇게 지금 상황에서 무엇이 가장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또 지금 이 사회 공동체를 위한 길인지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싶고 솔직히 정광훈 목사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코로나19 바이러스 그냥 쉬고 약 먹으면 낫는 질환이다. 본인이 스스로 얘기하던데 전문가분도 계시지만 그렇게 간단한 병이 아니죠. 그렇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사회 공동체 전체를 위협하고 있는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라는 걸 정광훈 목사부터 좀 인식을 하고 거기 또 신도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이런 식의 행동 절대 안 됩니다. 제발 안 됩니다.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코로나19에 걸렸다 이른바 완치라는 표현을 정부가 쓰지만 완치가 됐다 하더라도 후유증이 심각하다라는 체험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회복자가 전한 코로나19의 무서운 후유증. 완치 판정을 받고 태어난 지 165일째다. 박현 부산대 기계공학과 교수가 여러 후유증에 시달리는데 질본이나 여러 병원을 통해서도 아무런 도움을 못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브레인포그, 머리에 안개가 낀 것처럼 집중이 힘든 상태, 가슴, 위장 통증, 만성 피로, 보랏빛으로 변하는 피부 등 피부 관련 질환. 그리고 또 오늘 중앙일보 일면에는요, 다른 코로나 회복자가 극심한 탈모 증상과 무기력감을 호소하고 있다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도 마스크 안 쓴 사람이 꽤 많다. 완치자라는 말에 속아서 중장기 후유증을 겪는 회복자들이 많다는 걸 모르는 듯 싶다. 최선은 안 걸리는 것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0대 회복자는 지금 탈모의 고통을 받고 있다. 이모 씨는 완치 후에도 탈모가 계속되니 이제 무섭다. 의료진은요, 코로나19로 인한 탈모 사례는 아직 없다. 스트레스 때문이다. 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김정인 교수님. 네. 아직 의료진도 뭐 후유증이 뭐다, 있다, 없다를 단정할 수 있는 단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많이 나오고 있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박 교수가 어떤 이런 후유증에 대해서 제기를 하면서 이제 알려지기 시작한 거고 실제로 외신들은 많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호흡곤란 증상의 후유증도 있고 지금 얘기하는 브레인포그 현상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외신에서도 공통적으로. 예, 그 영국에서는 과거에 물론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만 과거에 메르스나 사스 때를 비추어 봤을 때 감염됐다가 회복이 되신 분들 중에 한 30% 정도는 호흡곤란, 그러니까 폐 조직이 완전히 복원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도 얘기를 한 바 있고요. 예. 실제로 미국의 이 코로나 후유증 센터에서 얘기하는 것도 실제로 지금 박 교수가 얘기하는 것처럼 유사한 후유증 증상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 이 근본적인 원인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나 이제 체내의 혈류의 순환을 방해를 하는 요인이 있는 것 같고요. 그게 뇌혈류를 장애를 유발을 했을 때 지금 브레인포그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브레인포그 현상은 비단 지금 이러한 그러니까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스트레스나 아니면 뭐 수면 장애라든가 아니면 알러지 반응도 있을 수도 있고요. 실제로 최근에는 그러니까 장내 세균의 급증을 했을 때도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갑상선하고도 관련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근원적으로 코로나19 회복 환자들 중에서 이 혈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인이 있는 것 같고 그게 브레인포그 현상으로 나타나서 지금 뭐 기억력 감퇴라든가 집중력 저하라든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금 상황은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상황이고 좀 급박한 상황이다 보니까
대처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향후에 이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이 후유증을 앓고 계시는 분들한테 어떤 보건적인 지원도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후유증의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 한 가지 사례를 좀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파주의 스타벅스 손님 27명이 감염이 됐고 이 스타벅스와 관련된 확진자가 60명 가까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직원들은 단 한 명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비결이랄까요? 그 이유, 원인은 무엇일까? 왜 직원들은 똑같이 에어컨 밑에서 더 오래 있었는데 코로나19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일까? 이거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오늘의 교훈입니다. 어제 기준 파주 스타벅스 야당 역점 관련 확진자가 56명. 매장 2층에 머무는 손님 27명이 무려 집단 감염이 됐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30분 정도 머물렀던 분들도 감염됐으니까. 그런데 수시로 2층으로 오가며 근무한 직원들은 단 한 명도 확진이 안 됐다. 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직원들 모두 KF94 마스크와 위생 장갑을 착용하더라 라는 공통점을 발견한 겁니다. 워낙 당연한 말입니다만 파주 스타벅스가 그랬대 라고 하니까 더 와닿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에게 확진자가 옮길 수 있는 확률은 90%. 건강하든 말든. 그런데 감염자가 마스크를 쓰고 건강한 사람도 마스크를 쓰면 불과 90%의 감염률이 1.5%로 떨어진다. 김정희 교수님. 네. 자, 파주 이 스타벅스 직원들이 코로나19에 안 걸렸던 이유는 결국 마스크였네요. 마스크. 맞습니다. 마스크밖에 없습니다. 지금 2층의 커피숍 2층에서 27명의 그 손님들에서 확진자가 나온 거는 이건 비말에 의한 전파만은 아닙니다. 이거는 어쨌든 계속 언급되는 것처럼 에어컨 등에 의해서 약간 공기 전파 양상을 띄었던 걸로 보이고, 그러면 왜 직원들은 감염이 안 됐느냐? 마스크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커피숍 가더라도 직원들은 항상 마스크를 쓰거든요. 그리고 위생장갑을 끼는 사례도 있고 안 끼는 사례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속적으로 손을 씻거나 손소독을 하는 거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은 실제로 감염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 정도 확산이 됐으면 지하철을 통한 대규모 확산이 진행돼야 되는데 예. 지하철에서 다 마스크를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이 굉장히 많이 부각되는 사례고, 앞으로도 이런 사례들, 대표적으로 좀 위험한 케이스들이 식당, 커피숍 이렇게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놓인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어떤 방역 조치를 할 거냐, 이거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반드시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는 교훈을 스타벅스 사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봤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소식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김정희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남자끼리 엉덩이 툭툭 친다, 뭐 그런다. 송영길 의원의 발언이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우리 외교관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돼서 해당 성추행 피해자가, 뉴질랜드 피해자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냈을까요? 외교관 성추행 피해자, 뉴질랜드 분이죠. 문재인 대통령에게 청원 서한. 이 성추행 사건 피해자 뉴질랜드 남성 B씨가 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냅니다. 한국 외교부는 성추행 사건 처리 과정에서 변호사 입회하에 조사관에게 발언할 기회조차 전혀 주지 않았다. 나에게 발언할 기회를 전혀 주지 않았다. 한국 외교부가. 그러면서요. 독립된 기관이 제대로 다시 조사해달라. 이번에는 피해 상황을 조사관에게 증언할 기회가 있길 바란다. 외교부와 지속적으로 재합의 시도했지만 일절 응답도 하지 않고 거절하고 있다. 라고 이 뉴질랜드 피해자가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청와대에 계셨던 박정화 대변인. 네. 이거 사실은 뭐 여권 일각에서는 뉴질랜드가 뭐 외교적 프로토콜을 지키지 않았다. 뉴질랜드 뭐 이러면 안 된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뉴질랜드에서 우리 외교관에 의한 성추행 논란이 불거졌는데 그 피해자가 직접 우리 대통령에게까지 이른바 폭로 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네들의 외교부는 나에게 입장을 대변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사실은 우리나라에게 좋은 일 아니죠? 청와대에 계시잖아요. 우리나라한테 좋은 일 아닐 뿐더러 외교부가 거의 무슨 저희 방송 용어로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콩가루 수준까지 가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전에 네덜란드
뉴질랜드 총리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 직접 전화해서 그때 당시에도 이 문제건을 얘기했을 때 분명히 저희가 그렇게 지적했잖아요. 이거는 이전에 이미 외교부에서 그리고 현지 공관에서 정리가 돼서 대통령에 보고가 되고 그 사이에 뉴질랜드와 합의가 돼서 정리가 됐었어야 되는 문제다. 이 외교관이 뭐 뉴질랜드 가서 조사를 받건 아니면 그 다른 방식으로 정리가 됐건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결국엔 오늘 와가지고 외교부 손 놓고 있다가 뉴질랜드로부터 항의 받아요. 대통령이 직접 뭐 내용 잘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전화까지 받아요. 결국에는 당사자인 외교관은 또 외교부가 또 외교부 소속 공무원 아니에요? 맞습니다. 외교부 소속 여태 한 20, 30년 동안 외교부에서 한솥밥 먹고 나 외교부 공무원이고 외교 공관이라고 하면서 했던 외교관이 이제 와서 뭐 내가 소속돼 있는 외교부가 뭘 어떻게 안 해줬다고요? 저는 저 외교관도 문제가 있고 이걸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 외교부도 문제가 있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와서 조사받으면 떳떳하게 조사받으면 되지. 이제 와서 뭐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내고 그게 또 난 저런 내용이 알려진 것도 참 이상하다고 보여집니다. 좀 여러 가지로 이 건에 대해서는 외교부도 그다음에 담당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저 외교관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이거 건은 엄정하게 조사해서 청와대도 그렇고 외교부도 그렇고 뉴질랜드가 전혀 문제 안 되고 그리고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이 더 이상 부끄러운 나라가 되지 않도록 정리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뉴질랜드 남성이 피해자 남성이 대통령에게 피해를 호소하는 그런 서한을 지금 보낸 거거든요. 자, 이재명 기자, 사실은 이게 대통령에게 피해를 호소하는 서한이긴 합니다만 뭐 일종의 내용 증명 같이 느껴지기도 좀 하고요. 당신의 외교부들이 피해자인 나에게 입장을 듣지도 않았다. 그리고 솜방망이 처벌했다. 다시 재조사해달라. 굉장히 좀 의아하죠.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는 다른 듯한 느낌이 좀 드는 게, 그러니까 이 성추행이 일어났다는 건 2017년 말이죠. 그러고 나서 2018년에, 이제 일단 그 얘기를 듣고 해당 외교관을 주의 조치를 했죠, 단순하게. 그리고 났는데, 공관 감사에서 다시 문제제기가 있어서 그때 재조사를 해서 감봉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데, 그 재조사를 했다는 건 그땐 분명히 그 해당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직원으로부터 얘기를 들었다라고 보는 게 상식적이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대통령한테 보낸 서한을 보면 자기는 한 번도 제대로 자기의 피해 사실을 얘기를 못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으니까, 글쎄 지금까지 외교부가 거짓말을 했다는 건지 아니면 지금 피해자가 뭔가 좀 더 이렇게 좀 과장된 주장을 한 건지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지금 뭔가 의견이 엇갈리고 이런 건 틀림없어 보이고요. 그 다음 이제 사실은 계속 최근까지도 어떤 그 서로 손해배상을 위해서 협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결렬된 건 틀림없어 보이고 그 과정에서 외교부가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은 부분은 분명히 또 있어 보이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지금 다시 조사를 이제 지금 일단 귀국을 했기 때문에 해당 외교관이 지금 동남아의 다른 공간에 가 있다가 다시 귀국을 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텐데, 이번에 분명히 당연히 뉴질랜드 쪽에 참여도 요청을 하고 그리고 피해자분의 얘기도 분명히 들어야겠죠. 이번까지 조사가 엉성하게 이루어져서 큰일 나기 때문에 뭔가 확실한 조사를 해야 할 텐데, 그럴 때 좀 피해자와 피해자 변호인 측 얘기를 충분히 좀 들어야 될 그런 필요성 분명히 보입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은 이제 뉴질랜드 피해자가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서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송영길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40대 초반에 180cm 등치가 저만한 남성 직원입니다. 네네. 이 지금 피해자분이. 근데 이제 가해자로 알려진 영사하고 친한 사이였다는 거예요. 같은 남자끼리.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같은 남자끼리 배도 한 번씩 툭툭 치고 엉덩이도 한 번 치고 그랬다는 건데, 친했다고 주장한 사이고요. 나는 그건 좀 오버라고 보여지고, 대통령 통화 속에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좀 알겠습니다. 프로토콜에 어긋난다. 송영길 의원이 더더구나 외통위원장이기 때문에 이 발언이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김용주 의원님, 네. 뭐 남자들끼리는 엉덩이 툭툭 친다, 배도 툭툭 치고 오바다. 네. 지금 피해자가 대통령에게 피해 서한까지 보냈는데 외통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자위원장으로서는 가능한 얘기지만 외통위원장으로는 부적절하죠. 우리나라 안에서는 정말 거리를 가면 시장통에 뭐 이렇게 툭툭 치고 가도
너무 그냥 그러니 하고 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게 그동안 우리 문화였는데 사실 외통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 나라와 외교 관계를 취해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말하자면 상승하기 위한 것이라면 기본적으로 그 나라의 풍습과 관습 어느 나라에 가면 아이들 머리를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되고 예. 그런 거고 더군다나 글로벌 스탠더드 자체가 동성이냐 이성이냐를 떠나서 상대방이 그 부분에 대하여 말하자면 불쾌하게 느끼면 그게 하나의 성희롱이 되는 것이 일반 보편적인 사회 규범이 전 세계적 규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하자면 외통위원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데 외교부 공무원들을 질타해도 모자랄 판에 더 훨씬 더 말하자면 조심해서 행동해라라고 일침을 가도 모자랄 판에 남자들끼리는 괜찮다. 지금 사실 동성끼리 결혼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의 정말 우물한 개구리식의 해석과 인식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송영길 의원이 속해 있는 당이 더불어민주당이잖아요. 예. 안 그래도 서울시장, 부산시장 그 지자체장들의 어떤 성적인 문제, 뭐 충남도지사 포함해서 그런 데 대한 것을 더욱더 해명해야 될 말하자면 중진 입장에서 그런 부분 남자들끼리니까 또 뭐 거기에다 더 심하게 키도 뭐 180cm가 키 큰 사람은 성희롱 아무렇게 해도 됩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 더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굉장히 부적절한 것이라고 봅니다. 정의당이 나서서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송영길 위원장의 무지한 이 말 자체가 오버라는 걸 정녕 모르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대가 이성이든 동성이든 성추행은 말 그대로 성추행입니다. 송영길 의원이 송화는 오버다라고 한 그 오버라는 발언을 되돌려준 겁니다. 송영길 의원의 무지가 오버다라고 하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네. 송영길 의원의 이 같은 발언 사실 뭐 요즘에는요 뭐 정혁진 변호사님 계시지만 남자들끼리도 엉덩이 툭툭 친다? 남자들이라 엉덩이 쳐도 괜찮다? 잘 안 치거든요. 제가 언제 한번 정혁진 변호사님 엉덩이 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뭐 저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부위는 괜찮은데 배 부위는 좀 민감하거든요. 서로 각자가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송영길 의원은 사실은 그 국회의원이기 전에 변호사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요즘 같은 때 저런 식으로 생각을 갖다가 하면 제대로 변호를 갖다가 못 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지금 김영주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외통위원장이란 말이에요. 뉴질랜드가 어떤 나라냐면요.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나라인데 이게 세계에서 13번째로 합법화된 나라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송영길 의원은 정반대로 해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동성 결혼이 합법화될 정도이기 때문에 동성 간에는 친밀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데 정반대거든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민감하다. 왜냐하면 동성 간에도 사실 함부로 만지는 것은 그건 굉장히 그 불쾌하게 생각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거는 지금 상황을 제대로 판단을 못 하시는 거 아닌가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버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왜 오버란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찾아보니까 일단은 그 외교관이 그 정직 그 감봉 1개월의 그 징계를 갖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징계를 갖다 받았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원칙을 들면서 또다시 그 처벌을 갖다 하는 것은 오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사실 외교관한테는 형사적으로 면책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뉴질랜드에서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거는 우리의 면책 특권에 대한 그 침해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오버다라고 말씀을 갖다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영길 의원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일반적인 남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뉴질랜드 현지에서는 이 사안이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판단을 하고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서지현 부대 지금 송영길 의원의 해명도 지금 나왔는데요.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송영길 의원 말씀처럼 사실은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한 외교부를 질타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남성을 이렇게 뭐 외교관을 비유한 것이 아니라 외교관이 그런 말을 했다. 근데 사실은 논란을 자초한 면이 있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관으로서는 해당의 그 문화를 100% 이해하고 더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 부분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생략하고
그 뉴질랜드 총리와 부총리, 더 나아가서 외교관의 의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서 오버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오버랩 돼버린 거죠, 사실은. 근데 말씀드렸지만 송영길 의원이 사실은 뭐 국회의원 5선을 떠나서 일반 국민이라 하더라도 방송에서 저렇게 했을 때 어떤 정치적인 이득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더 본인이 어떤 노이즈 마케팅을 하겠다라든지. 근데 그럴 이유는 사실은 없기 때문에 송영길 의원의 설명도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핫플입니다. 어떤 분들이 핫플에 나왔는지 함께 보시죠. 김종인 위원장 그리고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의 총례가 있었습니다. 먼저 김종인 위원장이 광주를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습니다. 보수 정당 대표로서는 처음입니다. 들어보시죠. 진실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참여 반성이 물론 호남의 오랜 슬픔과 좌절을 만질 수 없다는 것은 알지만 5.18 민주연합과 광주 시민 앞에 부디 이렇게 용서를 구합니다.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너무 늦게 찾아왔습니다. 자, 김종인 위원장이 울먹이는 사과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5.18 민주묘지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는 모습입니다. 자, 일어나는 과정에서 이렇게 휘청이는 모습도 있었고요. 또 묘역을 찾아서 자, 이렇게 사과를 하는 그런 모습도 공개가 된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보수 야당 대표로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자, 민주당 소속의 이용섭 광주시장은요, 굉장히 이 모습 반겼습니다.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감사하다고까지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광주를 방문한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그냥 일반적인 정치적 행보, 의례적인 방문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애측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뭉클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용기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결단을 내려주신 김종인 위원장님과 지도부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민주당 소속의 이용석 광주시장이 좀 감동받았다라고 하는데 김종인 위원장의 정말 파격적인 행보인데 진정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저렇게 무릎까지 꿇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진정성 있는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이제 본인의 할아버지께서 전북 순창 출신의 말하자면 남조선 과도정부의 대법원장을 했고 사법부 부장을 하신 김병로 선생이시고, 그래서 본인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호남에 대한 이어져 오는 어떤 사랑이 있을 수 있는데, 본인이 이제 국보위에 참여하다 보니까 사실 사과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측면이 있었고, 너무 늦었다, 미안하다. 그리고 이제 저 무릎 꿇는 모습은 사실 1970년도에 독일 3인당의 빌리 브란트 총리가 폴란드 바르샤바 가서 홀로코스트 위령탑 앞에서 무릎 꿇었죠. 그때도 솔직히 여론조사상에서 50대 50으로 나왔습니다. 적절하게 사과했다라고 하는 측면이 50. 그러나 저렇게 무릎 꿇을 것까지 있었냐 정도까지 했지만 어쨌든 빌리 브란트 총리는 말하자면 독일 통일에 큰 어떤 족적을 남기신 분이다. 저는 저 장면을 보고 저 어른이 말하자면 앞으로 통합의 리더십, 용서의 리더십, 최근 들어서 8.15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역사에 대한 어떤 논쟁들이 많이 세우는데, 사실은 뭐 친일파 논쟁도 있고 뭐 친북파 논쟁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게 내부 간의 어떤 지역주의, 또 남북 간의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반성과 화해로부터 진정한 의미의 통합이 나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진정성이 있기를 바라고, 저는 그런 조치에 대해서 민주당도 가급적이면 말하자면 저러한 행동 자체가 뭐 쇼다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그것을 기하로 좀 더 말하자면 여야가 더 협치하는, 또 국민 안의 어떤 갈등을 거리를 좁히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된다. 이런 코멘트를 하기를 바랍니다. 예. 자, 민주당 소속의 양양자 의원도 이렇게 SNS에 올렸습니다. 통합당의 변화에 박수를 보냅니다. 확실히 나아가십시오. 라고 김종인 위원장의 이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진정성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님의 이번 방문과 사과로 물꼬를 좀 터주시길 바란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자, 서지현 부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지금 사실은 기존에 미래통합당 정신이 자유한국당 했을 때 5.18을 폄훼했던 것을 떠나서라도 지금 진정성을 논할 단계는 아닌데 저거는 쇼다. 그런데 정말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쇼죠. 예, 왜냐하면 저도 총선 때 사실 표심, 민심을 얻기 위해서 방역통 들고 한 달 동안 쇼를 했죠. 그러나 하다 보면 진정성을 갖게 돼요. 하다 보면은. 저렇듯이 단 10초, 20초를 쇼를 하더라도 저기서 내가 야당의 대표로서 그리고 야당이 나아갈 길을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미래통합당이 달라진 것이 왜 투쟁을 하지 않고 수해복구 현장에 미래통합당이 민주당의 어떤 호남이 지역보다 더 일찍 가서 하잖아요. 거기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하신 말씀이 와보니까 재난지원금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전부 올린다는데 부족하다. 200, 400, 500억 올려야 된다. 5선이잖아요. 사실은 재난지원금이 25년 동안 안 올랐거든요. 그냥 4선 될 때는 모른다는 거죠.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쪼라도 해보면 정말 필요한 것이라 알고 있다. 그것이 정치인의 자세라는 거죠. 서지현 부대도 지금 높게 평가를 했는데 민주당 내부에서 다르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원욱 의원은요, 입 닫은 채 무릎만 꿇는다면 그것이 방송이냐. 미래를 향한 다짐과 실천 없는 무릎 꿇기는 쇼에 불과하다라고 평가 절하했고요. 정청래 의원도 전두환 부역자가 독일 브란트 수상을 흉내냈다. 표 구걸이다. 광주 시민들에게는 안 통한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하풀 주인공입니다. 김대지 신임 국세청장 후보자의 청문회 과정에서 김대지 후보자가 위장 전입을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그런데 위장 전입은 현 정부가 밝힌 공직자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인사 기준에. 들어보시죠. 사전 질문서를 작성했을 텐데 후보자는 이 위장 전입 관련하여 이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하셨습니까? 한 번 위장 전입을 한 적이 있다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예, 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두 번에 해당됩니다. 다음 표를 보시겠습니다. 캐나다 북의 훈련 기간에 주소지를 엄마 아파트로 두고 갔는데 이건 왜 두고 가셨어요? 그때 이 주인하고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까? 특별한 관계는 없고요. 그때는 한 10년 전이라서 특별한 그런 아니 가족이 있고 특별한 관계도 아닌데 어머니도 있고 동생도 있고 처제도 있는데 왜 여기다 둬야 되는지 참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명백하게 고의로 진입 신고를 안 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두 차례 위장 출입이라고 생각되고요. 국세청장이 대놓고 후보자가 보위반을 하는 거는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당시에 좀 생각이 짧았고 여러 의원님께 송구스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장 전입을 시인을 한 겁니다. 자, 현 정부가 내세운 5대 인사 기준에 위장 전입이 있습니다. 자, 그러자 다주택은 안 돼도 위장 전입은 괜찮느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노무 표절, 대통령이 직접 밝혔던 5대 인사 원칙인데 지금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는 사과도 아니고 굉장히 그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송구스럽다. 라고 툭 인정을 하는 모습에서 국민들은 좀 어이없다라는 반응도 보이거든요. 청와대 계시던 박정화 대변인.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5대 인사 원칙은 그 선거 국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셨던 건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쳐오면서 문제가 되니까 청와대는 또다시 7대 원칙이라는 걸 만들어서 국민한테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미 인사청문회 자체가 무의미해진 상황이라 이런 얘기 자꾸 얘기해봐 소용이 없습니다만은 그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를 발표하면서 청와대는 무주택자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했었어요. 근데 무주택 여부에 대해서도 어제 저는 인사청문회 자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처제 집에 어머니 아이들까지 있고 서민들은 그렇게 산다 이런 이해 안 되는 답변도 좀 있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앞서 유경준 의원관의 질문 답변 과정에 보면은 위장 전입에 대해서는 분명히 내가 사전에 청와대에 자료를 제출할 때 있었노라고 명기했다라고 했는데도 청와대는 그 건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삼지 않고 무주택자라는 것만 강조한 거 보니까
5대 인사 원칙, 7대 원칙 이런 것도 다 필요 없는 것 같고 향후는 뭐 인사청문회도 사실은 필요 없는 거지만 집 없거나 집 하나만 있으면은 다 되는구나 이런 우픈 사실에 대해서 씁쓸한 마음이 생깁니다. 오늘 아침에 재밌는 그 보도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보도가 나왔는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이유는 부동산 정책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지만 사실은 부동산 정책을 대하는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얘기하는 공직자들의 이중성에 가장 반감을 갖고 있다. 이런 조사가 나왔었거든요. 공직자들의 이중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왜 이렇게 반감을 갖는지 청와대도 한번 좀 돌아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키지 않을 거면 원칙이라고 하면 안 되죠. 원칙을 무시할 거면 적어도 원칙을 변경했다라는 이유에 대해서 사과와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없다는 게 논쟁인데요. 차명으로 집을 보유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이때 아마 1년 2개월 동안 그 방 3개의 아파트에서 후보자의 어머니와 후보자, 배우자, 자녀, 처제 총 5명이 살았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되진 않고 있고요. 보통 뭐 중산층 이하 서민들은 그렇게 많이 삽니다. 살고요. 저 1년 3개월 동안 어머니가 같이 처제하고 기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1년 3개월을 다 계셨어요? 1년 3개월 다 뭐 언제나 계시진 않았고요. 그러면 병원 치료잖아요. 그러면 병원 치료인데 뭐 어머니와 저 처제와 가족이 함께 사는 게 서민의 일반적인 행태라고 그런 식으로 답을 합니까? 이 처제 명의의 아파트에 네. 배우자, 어머니, 그다음에 딸, 처제까지 5명이 함께 이제 사는 것을 두고 야당에서는 처제 명의로 사실상 차명으로 부동산을 보유한 건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에 대해서 뭐 서민들은 그렇게 삽니다. 라고 답변을 해서 논란인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처제 집에 저희 어머니 모시고는 못 살 것 같은데 일단은 서민들 중에 저렇게 사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처음 봤어요, 저는. 뭐 서민을 떠나서 우리나라 사람 중에 저렇게 사는 경우를 제 주변에서는 처음 봤기 때문에 다 저렇게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김대지 후보자의 현직 신분이 국세청 차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세청 차장을 그 누구도 그냥 일반 평범한 서민이라고 보지는 않을 텐데 그런데 보면은 이제 현 정부의 그 고위 공직자 중에서는 김대지 후보자가 재산이 굉장히 적은 편이거든요. 재산을 기준으로 하면 서민이 내가 맞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갖다가 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저 답변하는 저 모습을 갖다 딱 보면서 김대지 후보자는 첫 번째 뭐 난 당연히 되는 거다. 뭐 지금 뭐 인사청문회 뭐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라고 자신을 갖다가 하는 것 같고 개인 견해지만 네네. 두 번째로는 이것도 개인 견해인데 다른 기존의 여러 뭐 장관 뭐 누구누구 그런 후보자들에 비해서 나 정도면 아주 탑 클래스에 들어간다. 뭐 내가 걸릴 게 뭐가 있느냐. 병역 면탈 뭐 논문도 안 썼고 뭐 그러니까 그런 자신감에 의해서 저런 태도가 나온 걸까 하는 생각이 저는 좀 드네요. 예. 이재명 기자. 예. 분명 뭐 저 5명이 방 3개짜리 아파트에 사는 건 뭐 서민들이 산다. 전 그 부분은 뭐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게 아니라 당시에 그러니까 2010년도에 34살이었던 처제가 강남에 5억짜리 집을 사지요. 근데 그 집이 17년 차 당시 공무원이었던 김대지 후보자가 당시에 부동산 거래 관리 과장이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2억 3천만 원의 전세 보증금을 내고 그 집에 들어갑니다. 전세를 사기에 들어가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제가 갖고 있는 5억짜리 집에 본인은 2억 이상을 내고 이제 전세를 들어가는 건데 그 자체는 굉장히 좀 뭔가 일반적이진 않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누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제 명의로 차명으로 매입하고 나중에 무주택자가 돼서 주택 청약을 하려고 한 게 아니냐. 그리고 실제 2013년도에 무주택자로 청약을 받지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임대주택을 받는데 그걸 두고 누구도 논란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무주택이다 임대 아파트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는데 그 임대 아파트가 전 사실 이런 걸 처음 봤었는데 그러니까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일반 아파트처럼 그걸 내고 나면 명의가 이전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무주택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보유하는 거고 있는 거네요. 글쎄요. 근데 뭐 무주택이라는 게 굉장히 이번 정부에서 이 김대지 후보자 내세울 때 굉장히 강조했던 점인데 이런 점들과 그 처제가 살고 있던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걸 이제 무주택이 돼서 임대
분남 아파트를 받는 것 이런 과정들이 좀 석연치 않은 점 분명히 있어 보이고 그런 점에서 본인이 좀 더 해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번엔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밤에도 열기가 식지 않아서 열대야 때문에 밤잠 설치시는 분들 많으셨죠. 오늘은 어떨지 기상캐스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남해영 캐스터. 자, 오늘도 덥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내내 비가 내렸던 지난주에 비하면 한결 꿉꿉함은 덜하지만 대신 떼약볕이 기승입니다. 오늘도 어제만큼 열기가 대단할 텐데요. 볕을 차단할 수 있는 양산을 착용하면 체온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종일 맑은 하늘에 볕이 뜨겁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이 34도, 대구가 37도까지 오르겠고요. 오후에 비가 조금 지나는 강원 영동 지역은 더위가 조금은 누그러들 걸로 보여서 폭염특보도 해제되거나 완화됐습니다. 극심한 폭염에 온열질환 위험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카페인 음료나 술은 수분을 빼앗기 때문에 생수를 드시는 게 좋겠고 특히 창문이 닫힌 자동차 안에 노약자나 어린이, 반려견을 홀로 남겨두지 않도록 일상에서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 사이에는 서울을 포함한 중북부 지역에 비가 조금 오면서 기온이 약간 내려갈 텐데요. 여전히 30도 안팎의 낮더위와 열대야는 계속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마스크 착용이 답답하고 힘드실 텐데요. 그래도 내일부터는 무더운 더위가 조금은 누그러드는 만큼 조금만 더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채널A 뉴스 남혜정입니다. 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 2~3알로에서는요, 오늘의 주제, 친일몰이와 독수리 오영제라는 제목으로 오늘 또 김영주 전 의원님과 또 이재명 부장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저희 내일 아침 9시 5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감사합니다.